네, 안녕하십니까. 기초한국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분, 무덤이었죠. 고분과 석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무덤에서는 무덤의 형태, 종류, 특징, 석탑은 승탑과 구분해서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석탑은 부처님의 사리탑, 승탑은 승려의 사리탑, 승탑은 불교 선종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는 점,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7번째 강의입니다. 7강 고려의 건국이라고 하는 테마를 잡아왔습니다. 이 과도기적인 사건의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고려 부분만이 아니라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조선의 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기적인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어느 대목이냐라고 하면은 몇 군데 좀 짚어보고 이 단원의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9세기에서 10세기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어디에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왕조로 본다면은 신라에서 어디로 가나요? 고려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다음 남할요초, 이제 남할요초입니다. 요 부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14세기에서 15세기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갑니다. 사이로 본다면 중세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세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요 부분하고요. 다시 15세기에서 조선으로 넘어와서요. 16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15세기 훈구파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요. 16세기 이후는 누가 권력을 잡아요? 사림들이 권력을 잡죠. 사림이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에 가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구에서 사림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어서의 사화라든가 또 훈구의 부정 축제, 농장 확대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16세기 사림으로 이제 정권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7세기에서 본격적인 18세기 시기적으로는 외란 이후에 근대로 넘어갑니다. 외란은 1592년에서 98년이죠. 그럼 1598년 몇 세기예요? 16세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란 이후에 근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대는요.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는 시기를 근대라고 그래요. 근데 17에서 18세기라고 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굳이 말씀드리는 얘기는 본격적인 근대는 17세기가 아니라 몇 세기부터다? 18세기부터입니다. 그래서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사실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고대에서 중세, 중세에서 근세, 그 이제 15세기 권력이 바뀐 겁니다. 이거는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근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어느 부분을 정리해야 되냐?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고대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중세로 넘어가는 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시기는 9세기, 10세기입니다. 사회로 본다면은 고대, 왕조로 본다면은 신라, 통일신라가 되겠죠. 에서 이제 어디로 간다는 거죠? 바로 중세, 왕조로는 고려 사회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를 봐야 되느냐?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는 고대 사회 모순이라고 통칭하고요. 하나는 정치 면에서 고대 사회가 갖고 있는, 신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골품제도의 모순이에요. 이 골품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강의 신라 사회에서 살펴봤었죠. 신라 사회는 무슨 사회라고 그랬죠? 골품제 사회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골품제 사회를 구성하고는 세 가지 요소는 뭔가요?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화백, 화랑도, 골품제도, 이 세 가지였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본 신라 사회는 혈연본의 폐쇄적인 사회다. 골품제 사회였었죠. 그 골품제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혈연본의 폐쇄적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 이 모순으로 인해서 신라 하대가 몇 년이었어? 155년 정도 돼요. 그렇죠? 만 15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대에 몇 명의 왕이 20명의 왕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거 빈번한 교체인가요? 안 빈번한 건가요? 굉장한 빈번한 거죠. 자, 조선 왕조가 몇 년이에요? 정확히 518년, 500년 왕조라고 그래요. 고려 약 480년 정도 됩니다. 918년에서 1392년이에요. 그러면 역시 500년이에요. 고려는 34명의 왕이고요. 조선은 27명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500년에 27명인데요. 이거 보세요. 155년에 20명이면은 빈번 안 빈번. 이거 굉장히 빈번한 거죠. 이 왕위 교체 과정에서 골품제대 모순에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신라하대 때 김원창의 난이라든가 아버지가 김주원이었던가요? 그죠? 신라하대 때 그 선덕왕에게 선덕왕 다음에 원성왕에게 왕위를 빼앗긴 김주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원창이가 난을 일으켰죠. 822년에 또 그의 아들이 누구였죠? 김범문입니다. 그래서 825년에 여주 고달산에서 또 난을 일으켰습니다. 김범문의 난도 있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터졌었던 장보고 있죠. 장보고. 청해진 장보고의 난도 있었고 장보고는 해상 세력이었습니다. 이런 난들은 왜 일어났겠냐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골품제도의 모순에서 기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김원창, 김범문, 장보고의 난, 장보고 같은 경우는 인물사에서 한번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기출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장의 마지막 장의 기출문제 하나만 잠깐 좀 보실래요? 2017년도 지방직 문제였습니다. 자, 2번입니다. 문제 한번 잠깐 보고 합시다. 다음 밑줄친 대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박스 안에 있는 자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밑줄친 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대사가 누구냐면은 청해진 대사. 누구죠? 바로 장보고입니다. 특히 셋째 줄에 보면은 적산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산둥반도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입당, 구법, 순례행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엔닌이라고 하는 승려는 일본 승려입니다. 당나라에 갔다가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됐던 그 승려거든요. 그래서 밑줄친 내용의 장보고라는 사실을 캐치를 하시고요. 장보고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이렇습니다. 4번 봐봐요. 웅주, 공주죠. 웅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켜 장안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이건 누구냐면 김원창입니다.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도둑맞은 것에 대한 반발이었었던 것이죠. 그렇죠? 김주원, 김원창의 난이에요. 나머지는 장보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해상 세력의 성장들도 반골품 세력으로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품제도의 모순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의 모순은 뭐요? 수치제도의 모순입니다. 수치체제 모순이에요. 이건 거두어 드리는 데 있어서 문제점, 모순 얘기합니다. 마구잡이로 거둬들이는 거죠. 마구잡이로 막 거둬들이는 거, 수탈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자성어로. 가렴, 추구라고 그러죠. 고금, 동서고국을 막론하고요. 농민들, 백성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뭘까요?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조세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죠? 세금 문제요. 그래서 그 수치체제 모순으로 인해서 국가재정, 농촌, 농민경제 어떻게 했어요? 파탄입니다. 파탄. 귀족들의 사치, 향락 이런 생활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9세기 때란 말이죠. 9세기 흥덕왕대 때 이건 이제 본 단원에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사치 금지령이 나옵니다. 국가가 오죽 했으면 사치 금지령을 내렸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수치체제 모순에서 다 기인한 전부 연관된 부분들이죠.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다. 즉 고대 사회의 모순이다. 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신라하대의 모순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고대 사회 모순 내지 신라하대의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나왔느냐 그러면은 노출된 건 말이죠. 8세기 말 신라하대가 시작되면서 나옵니다. 신라하대 시작은 누구 때부터? 선덕왕부터입니다. 선덕왕. 그러니까 바로 앞에가 해공왕이거든요. 해공왕이 무열왕의 마지막 왕통입니다. 무열계가 끝나고요. 다시 이제 내물계로 넘어오는 거죠. 선덕왕부터. 그러니까 37대입니다만은 37대 선덕왕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모순이 폭발한 건 언제부터냐? 9세기 말 이후입니다. 9세기 말 이후에 가면은 고대사의 모순은 폭발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고대사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죠. 어느 사회나 보면은 그 사회의 모순을 뜯어 고치려는 단체들 또는 지식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21세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시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정치단체가 됐건 아니면 순수한 시민단체가 됐건 그건 관계치 않습니다. 하여튼 국가 시책에 대한 반발에서 뭔가의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요. 이거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제 자꾸 태클을 걸기도 하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잖아요. 또 그런 식자층들도 있습니다. 있죠? 마찬가지예요. 고대사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계층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반골품 세력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은 육두품. 이 육두품들은 아주 엘리트 지식인들입니다. 엘리트 관료들이요. 전부 도당 유학생입니다. 도당, 당에 건너갔다 온 유학생에서 도당 유학생이죠. 자, 여기서 기출문제 마지막 장에 보시면 1번, 이 장에 7장에 마지막 장에 1번 한번 보실까요? 역시 2017년 지방직 문제거든요. 자, 다음 글을 지은 사람들의 공통점. 가번 낭의 화상 백월 보강탑 비문. 그러니까 줄여서 낭의 화상 비문이라고 그래요. 최천의 4.3 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견원기 고려 왕서. 이거는 견원의 책사로 활동했던 최승우라는 사람이에요. 최승우. 육두품이죠. 다음번에 낭원대사 오진탑 비명했습니다. 이 낭원대사 오진탑 비명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은 최언위라는 사람이에요. 최언위. 역시 최승우, 최언위, 최치현, 공통점. 신라대 때 육두품들이죠. 반골품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육두품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또는 장복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2017년 지방직에서 같이 연거푸 출제가 됐던 거죠. 벌써 20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언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반골품 세력 육두품들은 맨몸으로 신라대 모순에 반기를 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신라 사상도 등장합니다. 얘네들의 사상적 기반이 됐던 뭐가 있냐면은 유교입니다. 골품제도의 모순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좋은 치료약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유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치료약이 골품제도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백신이었던 거죠. 그러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지네들 체제를 지키려고 하지 되려 이거를 뜯어내려고 또는 고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제 주머니 털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체제를 새로운 신약을 가지고 치료하려고 했었습니다. 또 육두품과 같이 동참했던 누가 있어요? 지방 호족들이 있습니다. 이 지방 호족은 당시 호족이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는 않습니다. 당시는 장군, 성주 이런 용어를 쓰죠. 자, 교재 여러분들 그 장의 고려 건국에서 밑에서 한 10줄 정도 보시면은 호족의 성격의 디귿을 좀 보십시오.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 칭하면서 사병을 보유하고 광대한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랬죠. 성주, 장군. 이게 당시 호족의 용어입니다. 성주는 막강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군은 막강한 군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얘네들의 사상적 기반은 뭐냐 하면은 선종입니다. 선종은 지역별로 9개 본산으로 나눠집니다. 선종 구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선종의 배후는 지방 호족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거죠. 또 지방에서 그네들의 입지를 정당화 시켜줬었던 뭐가 있죠? 풍수, 지리,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의 얘네들의 어떤 그 지위, 합법성 이거를 입증, 보장, 후원해주는 사상적 기반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일련의 반골품 세력과 반신라 사상이 등장해서 고대사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극복이 됐나요? 안 됐어요. 얘네들의 개혁 주장이 바로 여기에 첨가가 됐다고 한다면 고려 중세사회가 없었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 고대사의 모순은 관계없이 계속 누적돼 나가는 겁니다. 결국 그 고대사의 모순의 결과는 신라,
삼국통일의 건실한 정신을 유린시키면서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어디죠? 후삼국입니다. 후삼국으로 분열이 됐다. 후삼국 체제로의 분열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예요? 제일 먼저 후삼국 그러면 어디가 나옵니까? 후백제가 나옵니다. 이게 후백제는 900년입니다. 누구죠? 견훤이죠. 견훤. 방금 견훤의 책사 최승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최승훈은 고려 왕조의 그쪽에 들어가지 않고요. 견훤 후백제 쪽으로 이제 붙은 거죠. 후백제 쪽으로. 어디에서? 완산주에서 옛날 백제 부흥을 표방한다 해서 건국했습니다. 완산주는 지금 어디냐 하면은 전주입니다. 전주. 전주죠. 그래서 후백제고요. 후백제가 건국되고 나서 이듬해 후고구려가 901년에 누구에 의해서? 궁에 의해서. 어디죠? 송악에서 건국이 됐어요. 견훤과 궁에는 원래 신라 사람이겠죠. 뛰쳐나와서 이제 후백제하고 후고구려가 건국이 됐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그 당시 국호는 백제, 고구려 이랬습니다. 후자를 붙여놓은 건 지금 와서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그 당시는 후자가 없어요. 그냥 후자를 붙여놓지 않으면 삼국시대 때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혼동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후백제, 후고구려 이렇게 이제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견훤은 경상도 상주생이에요. 전라도 지방에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가러 갔다가 거기서 자립을 하는 경우죠. 자립. 궁예, 신라 왕족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신라 하대 헌안왕이 있습니다. 헌안왕의 서자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골품제도의 모순 속에서 왕위 쟁탈련 속에서 궁 밖으로 쫓겨나고요. 쫓겨나서 이제 왕실 입장에서는 이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신라 감정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한때는 승려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당시 북원, 원주입니다. 북원의 도적이었던. 이 도적이 왜 나오냐면은 수치체제 모순에 의한 농민들의 반발이겠죠. 그 원종과 애노의 봉기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견훤의 그 궁예가 이제 처음에 의탁을 했었던 바로 그 북원의 도적 양길에게 의탁하는데 그 양길이 바로 그 도적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등장했었던. 그 양길에 이제 의탁을 해서 양길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혼인하면서 이제 인적 관계를 맺는 거죠. 근데 양길은 그게 무식해요. 글을 잘 모르고 말이죠. 말 그대로 농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길 밑에 세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경기도 세력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양길을 몰아내는 거죠.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성강 쪽에 이제 송악이죠. 개성입니다. 예성강 쪽에 왕건 세력과 결합을 하죠. 왕건과 또 궁예는 어떤 관계를 맺어요? 의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송악에다가 901년에 옛날 고구려를 풍화했다고 해서 후고구려를 건국했던 것이죠. 나중에 국호는 뭘로 고쳐요? 태봉으로 고칩니다. 마진으로 고칩니다. 마진. 태봉은 마진 다음이죠. 마진으로 고치고요. 다시 국호를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은 송악에서 어디로 옮겨요? 철원으로 옮깁니다. 철원을 옮긴 이후에 국호를 또 뭘로 고쳐요? 태봉으로 고칩니다. 그럼 여기서 송악에서 수도를 철원으로 옮긴 이유는 궁예의 독자적 세력 확보책이에요. 송악은 왕건 세력이 있었죠. 왕건의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해서 세력 근거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예는 독자적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원을 옮기고 국호를 바꿨습니다. 송악은 왕건에게 넘겨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수도를 옮기고 국호를 바꾼 이후에 궁예는 실정을 하게 됩니다. 정치를 잃은 거죠. 다시 문란해지는 겁니다. 궁예 실정에 영향을 줬던 사상이라고 한다면은 미륵 사상입니다. 자칭 미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고대사의 모순 이거를 그대로 자행을 하는 겁니다. 특히 무리한 요역동원, 수치체제의 모순이 노출되는 겁니다.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반이 되겠죠. 그 민심 이반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홍유, 신순겸 등이 궁예를 내몰고 왕건을 추대하면서 918년 고구려의 후계자다. 그래서 국호를 뭐라 하고 고려라 해가지고 고려를 건국하면서 일단락 분열된 후삼국 통합의 시발점을 만들어 놓는 거죠. 보세요.
918년의 기점에서 본다면은 아직은 어디가 있어요, 이제? 후고구려는 없어질 거고 후백제하고 어디가 있겠어요? 통일신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후백제하고 900년, 후고구려 901년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신라는 통일신라가 되겠죠. 이 신라는 영토가 어떻게 되겠어요? 축소가 되겠죠. 축소가 됐습니다. 옛날 삼국시대 때 경상도 영토로 축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후삼국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후삼국시대의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 첫 장에 보시면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후삼국의 성립에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지도를 좀 눈에 좀 익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8년을 기점으로 해서 본다면은 이제 후고구려는 없어졌고요. 그죠? 그리고 후백제와 어디가 있어요? 통일신라가 남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분열된 후삼국은 어떻게 통합이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 통일신라하고요 후백제하고 관계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죠. 적대, 대립관계입니다. 견훤이 반신라를 표방하면서 후백제를 거부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두 나라는 계속 대립관계입니다. 이건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여러 번의 전투가 나오는데 그 대표인 전투가 있어요. 거기에 고려 건국에서 6번째로 좀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맨 밑에 보면 고려 건국 과정에서 통일 과정에서의 전투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대구 공산 전투, 고창 안동 전투, 고창 전라북도 고창이 아니고요. 경상북도 안동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홍성 운주 전투, 그 다음에 마지막 후백제 선산 1, 2천 전투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실 부분은 뭐냐면은 대구 공산 전투, 그 다음에 고창 전투 안동, 마지막 선산 1, 2천 전투입니다. 이게 전부 누가 관계예요? 후백제와 관계예요. 그렇죠? 후백제 관계 속에서 나타난 전쟁입니다. 그 중에 대구 공산 전투에서는요. 왕건이 거의 죽다 살아납니다. 왕건 대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신순겸이라는 사람입니다. 신순겸의 묘가 지금도 있어요. 이 가평 쪽에 가면요.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다 보면 그 46번 국도입니다만 가평 부근에 가면은 신순겸 묘 해가지고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가평이 좀 있고요. 이 신순겸이 왕건의 복장을 거의 포기가 됐거든요. 왕건은 옷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건이 돼가지고 겉만 왕건이 돼서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죽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무슨 뭐 사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후백제에서는 야 왕건 죽였다. 잡았다. 그래서 만세 삼창을 부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왕건이 아니라 누구였던 거예요? 신순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순겸 대신 죽은 거죠. 미안합니다. 왕건 대신 신순겸이 죽은 거죠. 그래서 신순겸은 이제 고려의 개국공신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왕건이 첫이자 마지막 후백제에게 깨져가지고요. 거의 죽다가 살아난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 뒤집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바로 운주 홍성 전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세에서 꺾이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경상북도 선산 1, 2천 전투에서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이게 936년 분열된 후삼국을 완전히 통합한 거죠. 자, 여기서 이거는 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후백제하고 통일신라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웠다. 이걸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는 어떻게 대치를 했을까요? 후백제하고 신라하고 관계에서 이 신라에 대해서는 고려는 친신라 정책을 견제합니다. 친신라 정책을 견제한다. 왜 친신라 정책을 쓰냐 하면은 고려의 국계의식이라고 그래요. 국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자는 읽겠습니다. 나라 국자예요. 이을계자입니다. 정통의식이라고 해서 합니다. 정통의식. 그러니까 어떤 정통의식이냐. 이 신라는 옛날 고구려, 백제, 그리고 어디죠? 신라죠.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합을 한 그 통일신라죠. 660년, 668년 사비성, 평양성 함락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통일신라가 정통국가다, 정통왕조다라고 표방하면서 신라에 대한 친신라 정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뛰쳐나갔던 견훤은 자꾸 신라를 공격하는 거죠. 심지어 견훤이
신라 경주에 들어가 가지고요. 경혜왕을 죽이고 포석정 아시죠? 포석정. 경주에 가면 포석정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흘러가고 술잔 위에서 띄우면 말이죠. 밑에서 술잔이 자기 앞에까지 올 때까지 시를 짓고 오면 술을 마시는 포석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경주에 가시면은 포석정이 있잖아요. 가보셨죠? 원래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옮겨놓은 거예요. 원래 있었던 포석 자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경혜왕을 죽이고 마지막 경순왕을 옹립을 시켜놓고 돌아오기도 해요. 신라 땅에 들어와서 견훤이 막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관계예요. 근데 고려 왕건은 신라에 대해서는 친신라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라가 자꾸 당하니까 후백제를 치려고 갔다가 대구 공산전투에서 왕건이 죽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백제에 대해서는 고려는 어떤 정책이냐면은 강경책으로 일관합니다. 시종 강경책입니다. 이 두 나라의 관계에서 대립 관계에서 강경책도 있겠지만은 후백제는 당시 저 북쪽에 누구하고 또 연계가 되고 있으냐면 거란입니다. 거란. 거란하고 연계가 되어 있었어요. 거란이 세운 나라를 뭐라고 이제 아세요? 요라고 그래요. 나중에 요를 건국을 하죠. 근데 이 거란은 이 고구려 있죠.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그 땅에서 뭐가 건국되나요? 발해가 건국이 되죠. 발해가 698년에 건국이 돼서 언제 멸망하냐 하면 926년에 어디에 멸망한 줄 아세요? 거란에게 멸망을 합니다. 고구려 고토는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란이 차지하는 거지. 근데 발해가 926년에 멸망했을 때 918년에는 이미 고려가 건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주변 상황을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대관계에서 한번 다시 보겠지만은 발해가 멸망하기 전에 고려가 이미 건국됐고 발해가 멸망하자 발해 유민이 고려로 내려옵니다. 받아줍니다. 민족 융합 정책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이 고려는 어디의 후계자다? 저 고구려 후계자다. 이 발해는 또 어디의 후계자다? 고구려 후계자다. 같은 족속이에요. 그래서 926년에 거란에게 멸망을 하자 발해 유민들이 발해 왕자 대광현 등이 발해 유민을 데리고 고려로 내려옵니다. 받아줘요. 걔를 적재적소에 임명을 하거든요. 그럼 고려는 이제 고구려 고토로에서 북진 정책을 추진하겠죠. 그래서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려는 거란과 총 몇 번에 걸친 충돌을 하냐면은 3번입니다. 3차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대관계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후백제에는 강경책, 신라에서는 친신라 정책, 국계의식에 입각해서 이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왕건이 고려 건관 이후에 왕건의 유언이 나오죠. 훈요 10조 말이에요. 훈요 10조의 8조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4조입니다. 4조. 10조 중에 4조에 거란은 야만족이다. 그래서 뭐 해라? 배척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백제에 대한 거란에 대한 강경책 부분이고요. 또 후백제에 대한 부분은 8조에 나와 있어요. 8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공주, 금강, 이남의 땅의 지형지세는 배역하니 역으로 포쳤으니 그곳 지역의 인물들을 투경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후백제에 대한 강경책 부분이고요. 또 4조에 거란은 야만족이니까 배척해라. 이런 부분도 북진정책에 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려 건국 이후에 거란과 후백제 지역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차별 정책들은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후백제하고 통일신라를 통합하는 과정이 고려의 후삼국 분열 통합 과정이 되겠죠. 후백제 2대 왕이 누구죠? 견훤 다음에 등장했던 누구죠? 신검입니다. 원래는 견훤은 신검에게 장남이긴 합니다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동생이었던 금강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검이 발끈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김제 금산사에 가둬버리고요. 유패. 또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검이 왕위를 찬탈한 이후에 신검은 왕건, 즉 고려에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선산 1, 2천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무력으로 격파당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백제는 1대 견훤, 2대 왕 신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한편 후삼국 통일 과정은 통신라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56대 경순왕입니다. 이 경순왕이 35년에 신라에 항복을 해옵니다. 저항을 하죠. 그의 아들 마이태자는 여기에 반발해서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경순왕은 왕건의 큰딸 낭랑공주하고 혼인을 해서요. 경주 사신관에 임명이 됩니다. 사신관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신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일종의 자치권을 주는 건데요. 몸은 서울에 있습니다. 개경에 있고요. 자기 출신 지역만 관할하는 거죠. 만약에 출신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출신 지역의 사신관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일종의 해유하면서도 견제한다. 견제한다는 측면이 강하는 거죠. 그래서 경주 사신관의 자리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35년 항복을 해오자 신라라는 나라 이름을 없애고 경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경주 사신관에 임명이 됐던 거죠. 그리고 신검은 끝까지 제압합니다. 그러다가 936년에 경상도 선산 1,2천 전투에서 박살납니다. 그래서 918년에 건국된 고려는 936년을 끝으로 분열된 후삼국을 깔끔하게 통합하게 됐다. 그래서 분열된 후삼국을 통합하면서 고대 사회 모순을 극복한 고대 사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회, 뭔가요? 중세 사회가 성립이 됐다. 시기는 몇 세기예요? 10세기다. 10세기. 그래서 요게 이 고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 건국은 단순한 통일신라에서 고려라고 하는 왕조 교체 차원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로 사회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사회 자체가.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럼 고려 건국의 주역은 누구냐? 후 고구려 땅에서 누가 튀쳐나와서 갑자기 왕건이 튀쳐나와서 고려를 건국했냐? 그렇지는 않고요. 왕건은 이 고려 건국의 단지 리더일 뿐입니다. 왕건 혼자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또 실질적인 고려 건국의 주역은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고대사의 모순 속에서 등장했던 개혁 세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개혁 세력들 누구예요? 육두품, 지방호조, 또 얘네 사상기 기반이 했던 이것들입니다. 이것이 고대사의 모순을 극복을 하면서 결국 나중에 어디를? 고려를 건국하는 주역으로 성장했던 거죠. 이 변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사회의 자율적인 변화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여기서 굳이 자율이니 혹은 주체니, 예? 또 뭐 자율이니, 자주니, 주체니 또는 자율이니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 발전은요,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영향을 받죠. 직접적으로 중국의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중국과는 별개로 우리 스스로 극복했다는 거죠. 뭐를? 후삼국의 분열을 스스로 극복했다라고 하는데 의의를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후삼국 시대 때 중국은 어느 시기인 줄 아십니까? 요 후삼국 시대 중국은 5대 10국이라고 하는 절도사회한 혼란기입니다. 이 절도사회한 혼란기 5대 10국 이전에는 어디냐 그러면은 이전에는 우리나라 통일신라하고 같은 시기예요. 바로 당나라 때입니다. 5대 10국의 상황을 수술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의 송입니다. 송. 참고로 960년에 송이 건국이 됩니다. 고려는 몇 년에 건국됐어요? 918년입니다. 또 후삼국이 완전히 병합된 것은 몇 년이에요? 936년이에요. 후삼국이 완전히 통합됐을 때도 중국은 5대 19, 그러니까 총 15개 나라가 난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혼란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960년이라면 고려는 광종대 때입니다. 태, 해, 정, 광, 경 하죠. 그래서 4대 왕, 광종대. 왜? 노비안건법, 과거제도가 실시가 했던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혼란기 때 우리 스스로 극복했다.
여기에 이제 의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건국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한번 봅시다. 후삼국 통일의 의의 있죠. 고려 건국은 후삼국뿐만 아니라 발해의 고구려의 유민들까지 포함한 민족의 재통이었다.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거란에게 발해 유민이 내려왔을 때 받아줬죠. 분열된 후삼국 통합했죠. 그래서 이거는 민족의 이거야말로 재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려는 신라 사회에 비해서 정치, 문화, 사상력으로 변화 발전된 사회이기 때문에 단순한 왕조의 교체가 아니라 고대에서 중세 사회로의 변화였다. 사회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사회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문화가 바뀌거든요. 거꾸로 얘기도 관계없습니다. 문화가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가 이렇게 해서 건국이 돼서 이후에 고려 문벌 귀족 사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얘기입니다. 가장 큰 것은 여기서 얘네들이죠. 그 고대사의 모순의 반기를 어떤 반골품 세력과 고려 건국의 주체 사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것들이 고려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으로 등장하는 사실,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세력과 주체 사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과도기적인 변화 과정에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갈 때의 그 과정, 이 내용들 여기 살펴봤고요.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시간이 할애가 되면은 그 단원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대에서 중세, 그러니까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이렇게 해서 성립된 고려 문벌 귀족 사회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